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연 매출 3조 원의 신화를 만든 대경 종합물류 강도훈 대표. 그가 비오는 새벽 터미널에서 마주친 전차는 왜 자기 몸집만한 생수통을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을까요? 12년 전 회사 고객 정보를 유출하고 거액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진 여자. 그런 여자가 도대체 왜 전 남편의 회사에서 건당 800원짜리 택배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걸까요? 도훈이 몰랐던, 아니 외면했던 12년 전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감당해야 했던 말하지 못한 비밀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찾아가길 바랄게요. 그날 밤 도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12년 전 사라진 여자가 자신의 회사 조끼를 입고 생수통을 나르고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새벽 2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대경 종합물류 강남 터미널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구두가 무릉덩이를 밟았죠. 강도훈, 53세 대경 종합물류 대표였습니다. 그는 예고 없이 현장을 찾는 걸 좋아했어요. 새벽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죠.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으며 터미널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지게차 소리와 테이프 찢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때 도훈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자신의 몸집만 한 12kg 생수 묶음을 짊어진 왜소한 여인이 있었어요. 축 처진 어깨 위로 빗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죠. 낡은 조끼 등판에는 선명하게 대경 물류 로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도훈은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왜소한 체구에 비해 짐이 너무 컸습니다.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무릎이 휘청거렸죠. 그 순간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번개가 터미널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어요.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훈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 12년 전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고 도망쳤다던 전처. 이서연이었습니다. 도훈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내쉬지 못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서연도 도훈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빗소리가 갑자기 멀어지는 것 같았죠.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고개를 떨구더니 생수 묶음을 다시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트럭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치 도망치듯이요. 도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다시 폈다가 또 쥐었어요. 혐오감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연민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도훈 자신도 알 수 없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터미널 소장 박달구였어요. 45의 투박한 사내였죠. 손에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대답 대신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 사람 누굽니까? 박달구가 그쪽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 아줌마요. 우리끼리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요?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합니다. 쉬는 날에도 나와요. 사람이 아니라 좀비죠. 박달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외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돈이 급한가 보죠. 택배 하나에 800원인데 하루에 150개씩 돌려요. 몸이 남아나질 않을 텐데. 도훈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800원. 그 돈을 위해 12kg 생수통을 나르는 거였어요. 그때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운전석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죠.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푹 꺼진 볼. 12년 전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일램프의 붉은 불빛이 빗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도훈은 그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박달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죠. 빗물인지 뭔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훈은 손등으로 얼굴을 훔쳤어요. 그녀가 왜 여기 있는 건지, 12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나타난 건지, 또다시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였어요. 저 여자는 배신자라는 것. 12년 전 고객 명단을 경쟁사에 넘기고 사라진 범죄자라는 것. 도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건지. 세단의 문을 열며 도훈은 중얼거렸어요. 이서연, 내가 뭘 꾸미든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어.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텅 빈 터미널에는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무릉덩이가 희미하게 반짝였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밤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걸. 숨겨진 진실이 12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도훈은 그날 이후 서연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눈을 뜨면 빗속에 서 있던 그녀의 뒷모습이 떠올랐죠. 축 처진 어깨, 휘청거리는 무릎, 그리고 도망치듯 사라지던 뒷모습. 도훈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남 터미널에 이서연이라는 배송기사가 있어. 조사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사연인지 묻지 않았죠. 대표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사흘 후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도훈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류를 펼쳤어요. A4 용지 3장짜리 보고서였죠. 이서연 50살. 대경 물류 강남 터미널 소속 배송기사. 근무 시작일은 3개월 전. 도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고작 3개월이라고요. 보고서에는 그녀의 하루 일과가 적혀 있었어요. 새벽 2시 출근, 2시 반부터 새벽 배송 시작, 아침 8시에 첫 번째 배송 완료, 9시부터 주간 배송, 오후 5시에 주간 배송 완료, 6시부터 저녁 반품 수거, 밤 8시 퇴근, 하루 18시간, 주말도 없이 매일. 도훈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보고서 뒷장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몰래 찍은 것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 서연이 트럭 안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편의점 김밥 한 줄. 그게 점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서연이 계단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에는 생수 2묶음. 24kg를 지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중이었죠. 세 번째 사진. 서연이 트럭 운전석에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잠깐 쪽잠을 자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반쯤 먹다 만 김밥이 들려 있었죠. 도훈은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뭔 짓이야? 도훈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던졌어요. 12년 전 서연은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적어도 도우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고객 명단을 팔아넘긴 돈으로 호화롭게 살다가 어디선가 탕진하고 돌아온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사진 속 여자는 뭐야?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트럭 안에서 쪽잠을 자고 800원짜리 택배를 150개씩 돌리며 하루 18시간을 일하는 이 여자는 대체 뭐냐고. 도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건 연기야. 분명히 연기일 거야. 도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수작이라고. 불쌍한 척하면서 또 무슨 정보를 빼내려는 거라고. 그래, 그게 분명해. 도우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자꾸 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표님, 터미널 소장 박달구입니다. 무슨 일이요? 그 이서연이라는 배송 기사 말입니다. 오늘 새벽에 쓰러졌어요. 도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과로인 것 같습니다. 짐 나르다가 그냥 픽 쓰러졌어요. 지금 터미널 휴게실에 누워 있는데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간다고 버티네요. 도훈은 수화기를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표님? 알았소. 끊겠소. 도훈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눈부셨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쓰러졌다고. 병원도 안 가고 버틴다고. 도훈은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트럭 안에서 쪽잠을 자던 서연의 얼굴. 그 얼굴이 12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과 겹쳤어요. 도훈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저 여자는 범죄자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인간이야. 도훈은 사진을 서랍 속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은 집에 돌아와서도 밥을 먹지 못했어요. 아내 정은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훈은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서연 생각뿐이었죠. 12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왜 하필 자신의 회사에 들어온 걸까? 대체 무슨 속셈인 걸까? 도훈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2년 전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도훈은 그 서류를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아들 지호가 고개를 들이밀었죠. 아버지,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래. 도훈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지호가 문을 닫으려다 멈칫했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리하지 마세요. 도훈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21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서연을 꼭 빼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 걱정 마라. 아버지 괜찮아.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도훈은 다시 이혼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의 서명 위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죠. 12년 전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고객 명단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위자료도 양육권도 포기한 채로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 떳떳하지 못하니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런데 도훈은 서랍에서 아까 넣어둔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트럭 안에서 김밥을 먹는 서연. 24kg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서연.
쪽잠을 자다 쓰러진 서연. 이게 정말 수억 원을 빼돌린 범죄자의 모습일까? 도훈의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도훈은 그 생각을 애써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돼. 12년 동안 믿어왔던 게 무너지면 안 돼. 도훈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서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빗속에서 도망치던 뒷모습, 트럭 안에서 지쳐 잠든 옆모습. 도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도훈의 마음속에서는 12년 전의 기억과 오늘의 의문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 모습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서연은 왜 그렇게까지 일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정은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도훈이 출장을 간 사이였어요. 요즘 남편이 이상했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설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았죠. 정은은 서재 책상 앞에 섰습니다. 혹시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서류라도 확인해 보려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 안에 사진이 있었어요. 낯선 여자의 사진. 트럭 안에서 김밥을 먹는 여자.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여자. 운전석에서 지쳐 잠든 여자.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봤어요. 메모가 적혀 있었죠. 이서연. 대경 물류 강남 터미널. 정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서연. 12년 전 남편을 배신하고 도망쳤다는 전처. 그 여자가 왜 남편 서랍에 있는 거야? 정은은 사진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죠. 그녀가 돌아왔구나. 남편 회사에 숨어들었구나. 그래서 요즘 남편이 이상했던 거구나. 정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정은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서연이라는 사람 주소 좀 알아봐줘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고.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그날 저녁 주소가 도착했어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빌라. 4층 옥탑방. 정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검은 세단이 좁은 골목길에 멈춰 섰어요. 정은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난간, 금이 간 계단. 48배 그녀는 이런 동네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정은은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하이힐이 낡은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한층 한층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4층 옥탑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밑창이 닳아 거의 없었죠. 정은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퇴근한 지 얼마 안 됐는지 아직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평온을 되찾았죠.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정은은 대답 대신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갈라진 손톱, 때가 낀 작업복. 서랍 속 사진보다 더 초라한 모습이었죠.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은은 옥탑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은 서너 평 남짓. 낡은 이불 하나, 작은 밥상, 그리고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죠.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를 틀지 않는 건지 아니면 고장인 건지 방안 공기가 바깥만큼 차가웠어요. 정은은 서연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난 강도은의 아내예요. 당신이 누군지는 알고 있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서서 정은을 바라볼 뿐이었죠. 정은은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안에는 돈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 5천만 원이에요. 정은이 봉투를 밥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렸어요. 이 돈 받고 당장 떠나요. 서울 말고 아주 먼 데로.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요. 서연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정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라고요? 전 제가 땀 흘려번 돈만 쓸 거예요. 그게 떳떳하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화를 내는 것도 비굴해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덤덤했습니다. 정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떳떳하다고요? 남편 회사 돈 빼돌리고 도망친 사람이 떳떳하다고요? 서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안 받겠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경고할게요. 내 남편한테 다시 접근하면 그땐 가만 안 둘 거예요. 정은은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고리를 잡다가 멈칫했죠. 불쌍한 척 연기 잘하더군요. 하지만 난 안 속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게 들렸죠. 세단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떠나는 차를 내려다봤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손등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을 뿐이었죠. 같은 시각 도우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길이 서연이 일하는 구역으로 향했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연히 그쪽으로 가게 된 거야. 도우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골목길에 차를 세웠어요. 창문 너머로 낡은 주택가가 보였죠. 그때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트럭에서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도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여고생 무리가 걸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아이들.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지아. 도훈과 서연의 딸이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도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아도 서연을 발견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상자를 나르는 엄마. 딸의 걸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쳤어요. 입술이 달싹였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돌렸어요. 야, 저기 맛있는 카페 있대. 가자. 지아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서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뻗으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지아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딸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도우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죠. 지아가 완전히 사라지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손등으로 얼굴을 훔치는 게 보였죠. 하지만 서연은 다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등에 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도훈의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 거야? 저 여자는 범죄자야. 배신자야.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인간이야. 도훈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죠. 딸에게 무시당하고도 묵묵히 짐을 드는 저 여자. 눈물을 훔치면서도 다시 일어서는 저 여자. 저게 정말 수억 원을 빼돌린 범죄자의 모습일까? 도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저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도훈은 이를 악물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의 서연의 트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도훈은 일부러 시선을 돌렸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2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무언가가. 도훈은 왜 그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정은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 75의 대경그룹 창업주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그룹을 일궈낸 철의 여인이었죠. 청담동 대저택의 응접실. 최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도 날카로웠죠. 정은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훈의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을 찍어둔 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돌아왔어요. 도훈 씨 회사에서 일하고 있대요. 최 회장의 찻잔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찻잔을 든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서연이라고 했지. 네, 어머님. 최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내가 처리할 테니 넌 신경 끄거라. 네. 도훈이한테도 말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이 느껴졌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최 회장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강남 터미널에 이서연이라는 배송기사가 있어. 좀 혼내줘. 전화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어요. 최 회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감히 다시 기어나와? 최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평소처럼 2시에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어둠 속에서 자신의 트럭을 향해 걸어갔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트럭 주변에 무언가가 흩어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악취가 코를 찔렀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트럭 타이어 4개가 모두 찢겨 있었어요. 칼로 그은 듯 날카롭게 째진 자국이 선명했죠. 그리고 짐칸에 실어둔 배송 상자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뿌려놓았습니다. 썩은 채소, 생선 내장, 검게 변한 국물. 상자마다 악취나는 오물이 범벅되어 있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트럭 뒤편으로 걸어가 걸레와 양동이를 꺼냈습니다. 그때 박달구가 달려왔어요. 이 기사님, 이게 무슨... 박달구는 참혹한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장님, 스페어 타이어 있어요? 서연이 담담하게 물었어요. 네. 아, 그게... 타이어 4개 다 터졌어요. 교체해야 배송 나갈 수 있어요. 박달구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지만
울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죠. 일단 타이어는 제가 알아볼게요. 근데 이 상자들은 제가 닦을게요. 고객님들 기다리시니까요. 서연은 양동이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박달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죠. 1시간 후 도훈이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박달구에게 연락을 받은 거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듣지 못했지만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도훈은 서연의 트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찢긴 타이어, 오물이 묻은 상자들, 그리고 그 앞에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하는 서연. 새벽 공기 속에 악취가 진동했어요. 도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요? 박달구가 다가왔어요. 대표님, 누군가 밤새 이 짓을 해놓고 갔습니다. CCTV 확인해 봤는데 복면을 쓰고 있어서. 됐어. 도훈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걸어갔어요. 서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오물이 묻어 있었어요. 손도 새까맣게 더러워져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얼굴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애써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원한을 샀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훈을 바라볼 뿐이었죠. 우리 회사 이미지가 뭔지 알아요? 이런 추잡한 일에 휘말리면 곤란해. 도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화가 나는 건지, 걱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죄책감인지.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송은 제 시간에 맞출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해명도 항변도 없었죠. 서연은 다시 쪼그려 앉아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물 묻은 상자를 하나하나 닦아냈어요.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죠. 도훈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죠. 몇 발자국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서연이 여전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그녀의 구부린 등 위로 쏟아지고 있었죠. 도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게 정말 범죄자의 모습일까? 저렇게까지 해서 지키려는 게 뭘까? 800원짜리 택배가 뭐라고? 도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달구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이 기사님 좀 쉬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흘러내리진 않았어요. 괜찮아요, 소장님. 9시까지 배송 나가야 해요. 아니, 이런 상황에 무슨. 고객님들이 기다리세요. 약속은 지켜야죠. 서연은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박달구는 한숨을 쉬며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말없이 함께 상자를 닦기 시작했죠. 2시간 후 서연은 배송을 나갔습니다. 새 타이어로 교체한 트럭, 깨끗하게 닦인 상자들. 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더한 것도 견뎌왔잖아. 서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서연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자신을 내쫓은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트럭이 터미널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듯이, 아니, 어쩌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듯이. 그녀는 대체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새벽 2시에 출근했어요. 오물 테러가 있었던 날 이후로도 하루도 쉬지 않았죠. 박달구가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 기사님 몸이 망가지면 그땐 일도 못해요. 소장님, 전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박달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트럭이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을비치고는 제법 굵은 빗줄기였어요. 서연은 트럭에서 상자를 내렸습니다. 생수 2묶음, 24kg짜리 짐을 등에 졌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전 오물 묻은 상자를 닦느라 무리한 탓이었죠. 배송지는 오래된 빌라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었어요. 서연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5층을 올려다봤죠. 빗물이 얼굴로 떨어졌어요.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서연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빗물에 젖은 운동화가 미끄러웠습니다. 한층, 계단이 낡아서 삐걱거렸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불안한 소리가 났죠. 2층, 숨이 차올랐습니다. 등에 진 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3층,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난간을 잡고 잠시 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아침에 김밥 반줄 먹은 게 전부였죠.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했습니다. 4층 계단참에서 서연은 다시 멈췄어요. 난간을 꽉 움켜쥐고 숨을 골랐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한 층만 더 가면 돼. 거의 다 왔어. 서연은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빗물인지 땀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다시 발을 뗐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젖은 계단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중심을 잃었어요. 등에 진 상자가 뒤로 쏠리면서 몸이 휘청거렸죠.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잡을 것이 없었어요. 서연의 몸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어깨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쿵! 등이 바닥에 찍혔습니다. 쿵! 머리가 무언가에 세게 부딪혔어요. 둔탁한 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서연은 2층 계단참 바닥에 쓰러졌어요. 생수통이 터지면서 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섞여 바닥에 붉은 웅덩이가 고였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도훈이었습니다. 그는 또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이 자꾸 이쪽으로 향했죠. 회사 일이 끝나면 어느새 이 동네로 차를 몰고 있었어요. 멀찍이 차를 세우고 서연의 트럭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서연이 무거운 짐을 지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죠. 비가 제법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렇게 무거운 걸 들고 5층까지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에서. 그때 빌라 안에서 쿵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도훈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렸어요.
빌라 현관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계단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이 흥건했어요. 터진 생수통에서 흘러나온 물이었죠. 서연아. 도우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무릎을 꿇고 서연 옆에 앉았죠. 바지가 물에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정신 차려. 서연아. 서연의 볼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죠. 도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119 불러요. 빨리. 도은이 소리쳤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이 급히 전화기를 꺼냈죠. 그때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의 주머니에서 튕겨나온 물건. 액정이 박살난 낡은 스마트폰이었어요. 도우는 무심코 그 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어요. 12년은 됐을 법한 구형폰이었죠. 요즘은 보기 힘든 모델이었습니다. 뒷면에 무언가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 스티커, 어린아이 둘이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 아이들, 지호와 지아였습니다. 10살도 안 됐을 때의 모습이었죠. 도은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지호가 앞니가 빠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아직 유치원생이었죠. 그때 우리 가족은 행복했어.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어. 그리고 폰에 달린 낡은 열쇠고리. 가죽이 닳아 너덜너덜해진 곰돌이 열쇠고리였어요. 도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내가 선물한 거야. 연애할 때 내가 직접 골라서 준 거야. 명동 지하상가에서 샀었죠. 서연이 귀엽다고 좋아했던 그 열쇠고리. 도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이걸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12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런 낡은 폰을 아직도 들고 다니는 거야? 그때 서연이 움직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어요. 입술이 달싹였죠. 폰. 서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폰. 어디? 서연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면서 손을 뻗었어요.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폰. 주세요. 그거. 도우는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손이 허공에서 떨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저 폰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폰은 됐어. 병원부터 가야 해. 아니,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서연의 손이 도은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지만 놓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제발, 그 폰.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이 다시 감겼어요.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옷깃을 놓쳤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도은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서연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구급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도은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2년 전 부드럽던 손이 아니었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어요. 손톱은 갈라지고 때가 껴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12년을 살아온 거야. 이 손으로 24kg 생수통을 날랐던 거야. 도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금방 구급차 올 거야. 조금만 버텨.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들것을 가져오더니 능숙하게 서연을 옮겼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보호자.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네, 같이 갈게요. 도우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폰이 들려 있었어요.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울렸죠. 도우는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죠. 창백한 얼굴, 피에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갈라진 입술. 도우는 손에 들린 구형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살난 액정, 낡은 열쇠고리, 아이들의 사진. 뭔가 잘못됐어.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12년 동안 나는 뭘 믿고 있었던 거지. 이 여자가 정말 범죄자였던 거 맞아? 도우는 폰을 꽉 쥐었어요. 이 안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빗줄기가 구급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처럼. 도우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죠. 서연아,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만 빗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이 빠르게 이동했죠. 여자 50살 추정, 계단 추락, 두부 외상. 구급대원이 소리쳤어요. 의료진이 서연을 인계받았습니다. 도우는 들건 옆을 따라 뛰었어요. 하지만 응급처치실 앞에서 간호사가 막아섰죠.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치료가 끝나면 안내해 드릴게요. 도우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처치실 문이 닫혔어요. 도우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죠. 손에는 여전히 서연의 구형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박살난 액정, 낡은 열쇠고리, 아이들 사진. 도우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응급처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잠시 뜸을 들였어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두부 외상은 심하지 않아요. 봉합하면 될 정도입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고요.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만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보호자분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환자분 왼쪽 어깨에서 팔뚝까지 심한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도운의 눈이 커졌어요. 화상이요? 네. 치료를 위해 젖은 옷을 잘랐는데 그때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흉터예요. 의사는 도운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끓는 물에 의한 화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피부가 심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구축이요? 화상 후 피부가 오그라들어서 굳어버린 거예요. 12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은 이 흉터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화상, 끓는 물, 12년 전. 직접 보시겠어요? 의사의 물음에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처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죠. 마취 때문인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서연의 어깨 쪽 시트를 들어 올렸어요. 도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왼쪽 어깨부터 팔뚝까지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 엉겨 붙어 있었어요. 붉은색과 흰색이 뒤섞인 울퉁불퉁한 살갗. 마치 촛농이 흘러내린 것처럼 일그러진 피부. 정상적인 살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이게
네, 광범위한 이도 화상입니다. 끓는 물이 쏟아졌거나 뿌려진 것으로 보여요. 정상적인 사고라면 한쪽 어깨에만 이렇게 넓게 입기 어렵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상 범위와 모양을 보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끓는 물을 부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도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 일부러. 12년 전, 서연이 집을 나가기 직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도훈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서연이 크게 다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제대로 안 챙기고 사라졌죠.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가 말했어요. 서연이 회사 고객 명단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고, 증거도 있다고, 용서할 수 없으니 이혼하라고. 도훈은 어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서연이 변명 한마디 없이 이혼에 동의했으니까요. 위자료도 양육권도 포기했으니까요. 그게 죄를 인정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훈은 서연의 흉터를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저 흉터를 안고 살아온 거야. 이 끔찍한 상처를 숨기고 살아온 거야. 만약 어머니가 저 짓을 한 거라면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차가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박달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출근, 하루 18시간 근무, 트럭 안에서 김밥으로 끼니. 지아에게 무시당하고도 묵묵히 짐을 들던 서연. 오물 테러를 당하고도 변명 없이 걸레질하던 서연.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낡은 폰을 찾던 서연. 그 모든 장면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뭔가 잘못됐어. 12년 전부터 뭔가 크게 잘못된 거야.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창백한 얼굴, 붕대가 감긴 이마, 갈라진 입술, 12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연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훈은 주머니에서 서연의 폰을 꺼냈습니다. 박살난 액정을 내려다봤어요.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왜 이걸 목숨처럼 지키려 한 거야? 도훈은 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폰을 켜봐야 해.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어. 도훈은 응급처치실을 나왔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폰을 켜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가 나간 건지 화면이 켜지지 않았어요. 충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2년 된 구형폰이라 요즘 충전기로는 안 될 것 같았죠. 도훈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지호, 컴퓨터 공학과, 이런 건 지호가 잘 알 거야. 도훈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아빠야. 지금 병원인데 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이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설명할게. 빨리 와라. 도훈은 전화를 끊고 서연의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진실이 저 안에 있어. 1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도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디선가 환자의 신음소리가 들렸죠. 도훈은 그 속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0분쯤 지났을까요? 병원 복도 끝에서 지호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21살의 아들. 서연을 꼭 빼닮은 눈매를 가진 청년이었어요. 지호는 숨을 헐떡이며 도훈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병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는 괜찮아. 그럼 누가 다친 건데요? 도훈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지호야, 일단 앉아라. 두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훈은 주머니에서 박살난 폰을 꺼냈어요. 지호에게 건네며 말했죠. 이거 켤 수 있겠어? 지호가 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구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액정은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죠. 이거 완전 옛날 폰이네요. 12년은 된 것 같은데. 켤 수 있어, 없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 같아요. 충전기가 필요한데. 이 기종은 요즘 충전기랑 안 맞아요. 지호가 폰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제가 학교 연구실에 옛날 케이블 있거든요. 가져올까요? 지금 당장? 네,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갔다 와라. 지호가 일어서려다 멈칫했습니다. 폰 뒷면에 붙은 사진 스티커를 본 거였어요. 어린 시절 자신과 지아의 사진. 아버지, 이거.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 저랑 지아잖아요. 근데 이 폰은 누구 거예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였죠. 지호가 도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거 혹시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충전기부터 가져와라. 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지호가 복도를 뛰어나갔어요. 도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들린 폰을 내려다봤죠.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서연은 왜 이걸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거야? 도훈은 응급처치실 쪽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지금 입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죠. 도훈은 눈을 감았어요. 서연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녹아내린 듯 일그러진 피부. 12년 동안 숨겨온 상처. 도훈은 일어섰어요. 입원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서연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어요. 볼이 푹 꺼져 있었죠. 12년 전에 환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갈라지고 때가 낀 손톱. 이 손으로 12년을 버텨온 거야. 800원짜리 택배를 나르며 살아온 거야. 도훈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지호가 돌아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가져왔어요. 지호는 손에 낡은 충전 케이블을 들고 있었어요. 숨이 가빴죠. 뛰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지호가 침대 위에 서연을 보고 멈칫했어요. 아버지, 저 사람. 일단 폰부터 켜봐라. 도훈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호는 의아한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콘센트를 찾아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폰에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충전 시작됐어요. 근데 완전 방전이라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병실에는 심장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누구예요?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라. 5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지호가 폰을 확인했어요. 켜질 것 같아요. 도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호가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잠시 후 화면이 켜졌습니다. 금간 액정 사이로 배경화면이 보였어요. 도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12년 전 가족 사진이었어요. 도훈, 서연, 지호, 지아.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이거. 지호는 사진 속 여자를 보고 침대 위에 서연을 번갈아 봤어요.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12년 세월에 많이 늙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죠. 설마, 이 사람이.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지호가 폰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예요? 이 사람이 엄마란 말이에요? 도훈은 지호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호야, 진정해라. 일단 폰부터 보자. 지호는 눈에 눈물이 고인 채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갤러리 앱을 열었어요.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사진이 수천 장이었어요. 지호와 지아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운동회, 고등학교 졸업식, 학교 앞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먼 거리에서 망원으로 담은 뒷모습들, 아이들이 웃는 순간, 친구들과 어울리는 순간, 12년 동안 엄마는 몰래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서 카메라에 담기만 했던 거예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계속 우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도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지호가 화면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앱들 사이에 홀로 떨어져 있었죠. 폴더 이름은 단 두 글자. 증거. 도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호가 폴더를 열려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안 돼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거, 열지 마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호는 몰라도 돼요. 엄마가 나쁜 사람인 것만 알면 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지호가 침대 쪽으로 다가갔어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지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거였어요. 지호야, 많이 컸네. 서연이 힘겹게 웃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폴더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서연은 왜 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대체 1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훈은 폰을 들여다봤어요. 증거. 그 두 글자가 눈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열어야 해. 진실을 알아야 해. 도훈은 폴더를 열었습니다. 서연이 힘없이 손을 뻗었어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도훈의 손가락은 이미 화면을 터치한 뒤였습니다. 폴더 안에는 파일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음성 파일, 하나는 문서 파일. 도훈은 음성 파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 도훈은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연,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녹음 속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넌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전 도훈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이들도 있고요.
사랑? 웃기지 마. 넌 돈 보고 온 거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닥쳐. 최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끊었습니다. 넌 내 말대로 해. 고객 명단 유출건 내가 했다고 자백해. 네. 그게 무슨. 회사에서 고객 명단이 유출됐어. 경쟁사로 넘어갔지. 범인이 필요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보고 누명을 쓰라는 말씀이세요? 누명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자백하면 조용히 이혼하고 나가게 해줄게. 안 그러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지호 있잖아. 귀여운 내 손자.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호한테 무슨 짓을 하시려고요? 내가 마음먹으면 그의 인생 끝장낼 수 있어. 학교에서 쫓겨나게 할 수도 있고 평생 취직 못하게 만들 수도 있지. 그런 협박이 어디 있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 힘이 어느 정도인지 너도 알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자백하면 정말 지호는 건드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 약속할게. 또다시 침묵. 그때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엄마 뭐해요? 지호였습니다. 9살 때의 목소리. 도우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녹음 속에서 최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호야, 이리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네. 아이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때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호는 보내주세요. 애가 있는 데서 이런 얘기는. 왜? 무서워? 최 회장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인지 지호한테 직접 말해줄까? 엄마가 도둑질했다고? 안 돼요. 서연의 비명 같은 외침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쨍그랑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아이의 비명. 으악, 뜨거워. 지호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호야. 쿵, 쿵 발소리.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처절한 비명. 으악. 비명이 녹음기를 뚫고 나오는 것 같았어요. 고통에 찬 절규였습니다. 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호야, 괜찮아. 엄마가 막았으니까. 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맞지? 내 말 안 들으면 이런 일이 생겨. 다음엔 지호 얼굴이야. 서연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제발 지호만은. 잘 생각했어.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도우는 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지호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이게 뭐야?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연이 침대에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듣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고. 도훈이 소리쳤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짓을 했다고? 끓는 물을 지호한테 던졌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호한테 가기 전에 제가 막았어요. 그래서 제 어깨에. 그래서 그 흉터가. 도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서연이 집을 나가던 날 아침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여름인데 왜 긴 소매를 입었을까 의아했었죠.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도훈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어요. 폰을 든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내가 뭘 한 거야? 도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12년 동안 쌓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서연이 힘겹게 손을 뻗었어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지호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너희들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서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훈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뭘 한 거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어머님이 당신한테도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도 난 확인했어야지. 내 말을 들었어야지. 도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넌 왜 말 안 했어? 왜 혼자 다 뒤집어 쓴 거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누가 믿어줬겠어요. 어머님은 증거까지 다 조작해놨는걸요. 그리고 당신이 어머님 편을 들면 지호랑 지아가 더 힘들어질까봐.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아빠 원망 안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훈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을 부르며 바닥에 엎드렸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호가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병실에는 세 사람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어요. 12년 동안 숨겨진 진실, 12년 동안 혼자 감당한 고통, 12년 동안 오해받은 사랑, 그 모든 것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었죠. 도훈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아, 이제 다 끝낼 거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제 와서 뭘. 안 돼. 도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도훈은 일어섰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 세상에 다 밝힐 거야.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여보, 12년 만에 그 호칭이 나왔습니다.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려. 내가 끝낼 테니까. 도훈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전화기를 꺼냈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복도. 도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대경그룹 본사 대강당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강도훈 대표가 중대 발표를 한다는 소식에 취재진이 구름처럼 모였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사업 발표라는 소문도 있었고 대표직 사퇴라는 얘기도 돌았죠. 강당 앞줄에는 최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도훈이 직접 참석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 어머니도 오셔야 합니다. 최 회장은 아들이 무슨 발표를 하려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자신과 관련된 일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죠. 강당 뒤편에는 박달구도 서 있었어요. 도훈이 따로 초대한 거였습니다. 소장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님한테 좋은 일이길 바랍니다. 박달구는 어젯밤 도훈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서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12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오전 10시 도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도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준비된 원고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도우는 그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준비된 원고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도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12년 전 저는 한 여자를 버렸습니다. 제 아내였던 사람을요.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회사 기밀을 유출한 범죄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도우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플래시만 쉴 새 없이 터졌죠. 서연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피해자였어요. 도운이 손짓하자 강당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최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내 말대로 해. 고객 명단 유출건 내가 했다고 자백해. 저보고 누명을 쓰라는 말씀이세요? 지호 있잖아. 귀여운 내 손자. 내가 마음먹으면 그의 인생 끝장낼 수 있어. 강당의 탄식이 터져나왔어요. 기자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찻잔 깨지는 소리, 어린 지호의 비명, 그리고 서연의 처절한 절규. 으악!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운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12년 전 제 어머니는 손자에게 끓는 물을 던지려 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막았어요. 스크린에 새로운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의 왼쪽 어깨, 녹아내린 듯 일그러진 화상 흉터. 기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 없다는 듯이. 이 흉터는 12년 동안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됐습니다. 서연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쫓겨났어요. 도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운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 이혼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범죄자라는 어머니의 말만 믿었어요. 눈물이 도운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12년 동안 서연은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택배 하나에 800원. 하루 18시간을 일하며 살았어요. 박달구가 뒤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 좀비 아줌마가 대표님의 전처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했죠. 그런데도 서연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사진을 몰래 찍으며 멀리서 지켜봤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한 채 도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최 회장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를 고발합니다. 강당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 회장이 뒤로 물러섰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짓밟을 권리를 주진 않아요. 경찰이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회장님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치워. 내가 누군지 알아? 최 회장이 발악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조용히 가시죠. 최 회장이 도운을 노려봤어요. 눈빛에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도운, 넌 후회할 거야.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미 12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더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도훈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이 최 회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끝까지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집안을 위해 한 일이야. 도훈아.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멀어졌어요. 강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부로 저는 대경그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없으니까요. 도훈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에게, 제 전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허리를 굽힌 채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어요. 12년 동안 당신이 겪은 고통을 저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도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도훈이 허리를 폈어요.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당 한쪽에서 누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정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출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기자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는 뒷모습이 흔들리고 있었죠. 도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훈은 단상에서 내려와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에 지호가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훈이 아들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도훈이 말했어요.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향해 걸어갔어요.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말끔하게 수리된 1톤 트럭이었습니다. 하얀 차체에 파란 글씨로 서연 택배라고 적혀 있었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서연이 내렸습니다. 1년 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볼에 살이 붙었고 눈빛에 생기가 있었죠. 조수석 문도 열렸습니다. 도훈이 내렸어요. 양복 대신 편한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오늘 마지막 배송지야. 여기만 하면 끝이에요. 서연이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들고 갈게. 도훈이 트럭 뒤로 가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12kg 생수 묶음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서연 혼자 들던 짐. 이제는 도훈이 당연하다는 듯 들어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도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저녁에 지호랑 지아 온대요. 그래, 오랜만이네. 지아가 요리해준다고 했어요. 엄마 좋아하는 거 만들겠다고.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지아, 1년 전만 해도 엄마를 외면하던 딸. 이제는 매주 찾아와 안부를 묻는 아이가 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지아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때 못 본 척해서 정말 미안해요. 서연은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그 후로 지아는 달라졌어요. 방학 되면 엄마 택배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무거운 짐은 못 들어도 가벼운 상자는 날랐죠. 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지만 주말이면 꼭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너희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서연은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배송을 마치고 두 사람은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도훈은 조수석에 탔죠. 수고했어요, 사장님. 도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수고했어요, 직원님. 서연이 웃으며 받아쳤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트럭이 천천히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도훈 씨, 서연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후회 안 해요? 대표 자리 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 도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도 안 해. 정말요? 응,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 돈, 지위, 명예. 그런 게 전부인 줄 알았지. 서연은 말없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알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뭔데요? 당신, 그리고 아이들. 도훈이 서연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12년이나 늦었지만. 됐어요.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도훈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서연의 손. 여전히 굳은 살이 있었지만 예전만큼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다시 기회를 줘서.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트럭이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달구였어요. 어이, 서연 사장. 오늘도 수고했어. 박달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소장님도 수고하셨어요. 서연이 트럭에서 내리며 인사했습니다. 박달구가 도훈을 보며 희죽 웃었어요. 강 사장, 아니, 이제 강 직원이라고 해야 하나? 작업복 입으니까 완전 딴 사람 같아. 소장님, 놀리지 마세요. 도훈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아니, 놀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예전 양복 입고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 보여. 박달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 예전엔 항상 굳어 있었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인다고. 도훈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도 도훈을 바라봤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저녁 뭐해? 터미널 사람들이랑 삼겹살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박달구가 물었어요.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집에 온대서. 서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호, 가족 모임이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꼭 가자. 박달구가 손을 흔들며 돌아갔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훈과 서연은 트럭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집에 갈까요? 서연이 말했어요. 그래, 가자. 도훈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어요. 엔진이 부드럽게 걸렸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년 전 그 빗속의 밤, 서연은 도훈을 피해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죠. 낡은 트럭의 바퀴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더 이상 처량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희망을 싣고 달리는 소리, 용서를 싣고 달리는 소리, 사랑을 되찾은 두 사람의 소리. 트럭이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집이 보였어요.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죠. 지호와 지아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서 와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도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현관 불빛이 따뜻하게 네 사람을 비췄어요. 어둠은 사라지고 빛만 남았습니다. 12년의 침묵 끝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제자리를 찾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